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비하여 성형외과 심영보입니다.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됐는데 저는 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가슴 성형 중에서, 가슴 확대 수술 중에서 핫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이렇게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심도 깊은 그런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준비해 봤어요. 이중평면과 이제 근막 및 가슴 확대에 관한 것인데요. 그림은 루벤스의 다이아나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했죠. 6세대 신형 스무드 보형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혁을 겪었는데 여전히 그 들어가는 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육 위로 보형물을 삽입할 것인가,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삽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에 보시면은요, 가슴 근육이 있는데 이 가슴 근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 근육의 형태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보형물이 완전히 가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근육 밑에 들어가더라도 보형물의 일부는 바깥쪽으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밑을 두 개의 층이다 해서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근육 밑에 들어있고 일부는 근육 바깥쪽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밑이 이중평면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근육의 위쪽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 이것을 근육 위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근육 위라기보다는 근막 밑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근육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 위에 보형물을 삽입할 것인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살이 많은 사람은 굳이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지 않아도 보형물 위에 덮는 살이 많으니까 괜찮죠. 하지만 가슴살이 없고 아주 마르신 분들은 근육 위에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이 비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층이라도 하나 더 덮어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패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좌측에 계신 분은 보시기에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이는 아주 마른 체형이죠. 이런 분은 그냥 가슴살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은 근육 밑으로 보형물 갖다 삽입하는 것이 맞겠죠. 반대로 이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에 계신 환자분은 살이 충분히 두껍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다가 보형물 위에다가 근육까지 덮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근육을 덮어주나 안 덮어주나 두께는 거의 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툼한 것이죠. 자, 이 환자분이 팔을 올렸을 때 보면은 갈비뼈가 많이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핸드 업 포지션을 해서 갈비뼈가 많이 드러나는지 보고, 갈비뼈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형물을 근육 밑에다 넣어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요, 패딩이 충분하죠. 팔을 위로 올려도 갈비뼈가 전혀 보이지 않죠. 바깥에 패딩이 충분하다, 따라서 굳이 근육을 갖다 덮어줄 이유는 없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겨드랑 절개선, 유륜 절개선, 밑선 절개선, 배꼽 절개선에 대해서 각각 보는 것인데요. 이 모든 절개선은 다 근막 밑과 이중평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절개선이든지 다요. 배꼽 절개선만 제외하고요. 배꼽 절개선은 식염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인데, 단점이 하나 더 있죠. 이 근막 밑이나 이중평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배꼽 절개선은 유선 밑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평면, 근육의 밑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평면, 이 근육 밑과 이중평면은 약간 틀려요. 이 근육 밑이라는 평면은 근육이 전체 보형물을 다 덮는다는 뜻이 되는데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꼽 절개선의 단점이 여기서 또 중첩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꼽 절개선을 제외한 모든 절개선은 다 근막 밑과 이중평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요 층이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는 가슴 근육이 되겠는데, 요 가슴 근육의 아래쪽을 쓰면은 근육 밑 이중평면이 되는 거고요. 요 근육의 위쪽을 쓰게 되면 근육의 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은 이 근육의 위쪽이 아니에요. 이 근육의 위쪽이 아니고 이 근육과 여기에 보면 얇은 막이 있거든요. 요 근육과 얇은 막의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근막 밑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왜 근막 밑을 쓰느냐 하면은 이 근육의 위층을 쓰게 되면은요, 보형물이 이 유선 조직과 딱 붙게 돼요. 그래서 유선 조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보형물에 전해지게 되고요. 또한 보형물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유선 조직으로 전해지게 되죠. 이것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선염도 생길 수 있고 수유도 해야 되고 또 보형물에도 문제가 파손 같은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선 조직과 섞이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근막이라는 어떤 배리어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리어를 넘어가지 않게끔 이 배리어를 사이에 두고 보형물과 유선 조직이 존재하는 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근막 밑이라는 층이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예, 보형물의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 밑층과 근막 밑층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이 근육 밑층은 피부가 얇고 마른 체형에 쓰는 것이 맞겠죠. 이 근육을 하나 더 덮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패딩이 더 두꺼워지니까요. 대신에 이 근육은 원래 이 뒤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강제로 절단을 해서 앞으로 넘겨주는 거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육의 손상을 일부 받게 되는 거죠. 더 출혈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회복이 느려요. 그리고 여성의 원래 가슴은 근육 밑에 있지가 않아요. 원래 근육의 위쪽에 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비정상적인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애니메이션 변형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애니메이션 변형이 뭐냐면은요, 근육 밑에 보형물이 있으면은요, 혹시 그 바디빌딩 하는 그 남성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근육을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꿈틀꿈틀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애니메이션 변형이에요. 그 보형물이 근육 밑층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근육을 이 여성이 가슴에 힘을 주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애니메이션 변형인데, 그게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평면이 되겠습니다. 이 근막 밑 보형물은요, 원래 여성의 가슴이 존재하는 층이에요. 여기가 이 근육보다 앞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앞에 패딩이 충분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고요. 근육 손상이 없죠. 출혈도 없고 통증도 없고 회복이 빨라요. 정상 위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힘을 줘도 보형물이 위로 꿈틀꿈틀하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막 밑 보형물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층인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사실상 이중평면 보형물은 근막 밑 보형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앞에 살이 너무 없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육 위층, 유선 밑층은 사용하지 않아요. 보형물과 유선 조직 사이에 배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층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고, 보형물의
유선 조직에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중평면과 근막밑 보형물, 비정상적인 층이에요. 근육 밑은. 근막밑이 정상층이고요. 피부 패딩의 두께가 충분할 때 근막 밑을 사용할 수 있고, 얇을 때 근육 밑, 이중평면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중평면은 근육 밑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육 손상이 일부 되고요. 근육 밑일 경우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회복이 느려요. 애니메이션이 발생합니다.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막 밑은 그에 비하면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층이다. 촉감은 이중평면이나 근막 밑이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인데요. 이 좌측 보시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가슴에 힘을 줬을 때 이 오른쪽 가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고 왼쪽 가슴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요. 오른쪽 가슴은 근육 밑에 삽입이 돼 있고 왼쪽 가슴은 근육 위에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재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은 오른쪽 가슴이 본인이 움직임을 없게 하고 싶다, 왼쪽처럼. 양쪽 가슴에 다 힘을 줬는데 오른쪽 가슴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재수술을 위해서 방문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수술할 때 이제 이전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은 근육 밑에 삽입하고 왼쪽 가슴은 근육 위에 삽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 밑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와 근육 위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중평면 수술, 근육 밑 수술은 이렇게 근육 밑에 보형물이 삽입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형물이 같이 꿈틀꿈틀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근육 밑 수술의 단점은 이런 애니메이션, 힘을 줄 때 꿈틀꿈틀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보형물과 가슴살이 따로 노는 문제도 같이 발생해요. 이 보형물은 근육 밑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가슴살은 밑으로 계속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밑으로 수술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보면 보형물 위에서 가슴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움직이지가 않고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형물을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 주름이라고 해서 쑥 들어간 이런 변형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육 밑 수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 위 수술이 요즘 들어서 핫한 이유는요. 근육 위 혹은 근막 밑이 가는 수술이 요즘 핫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재건 수술, 유방암 재건 수술을 할 때 근육 위로 하는 수술들, 프리펙토럴이라고 하는 층이 생기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는 재수술에서도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컨셉이 생기면서 근육 위로 보형물을 올려주고 지방 이식과 인조 피부를 사용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가슴 확대 수술도 근막 밑 확대 수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사실 근육 위로 하는 근막 밑 수술의 전성 시대가 왔다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환자분 땡큐네 자파점님. 네, 이런 시간에 질문 감사드립니다. 확대 수술만 얘기해 주시나요? 축소술도 설명해 주신지 지금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확대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번 시간에 축소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소수술이 확대수술보다 더 위험하다? 아닙니다. 지금은 확대수술이나 축소수술은 다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근막 및 확대 수술인데요. 근막 및 확대 수술은 이렇게 근육층보다 위쪽에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줄이 근막층이거든요. 근막층이 이렇게 이 유선 조직과 보형물을 나눠주는 배리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형물에 생기는 문제가 유선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고 유선 조직에 생기는 문제가 보형물 쪽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근육 미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또한 이렇게 근육 위에 있음으로 해서 보형물과 가슴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까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유익한 그런 환자분에게는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근막 및 수술은요, 유선 및 수술과는 달라요. 유선 및 수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해부학 강의인데 여기가 근육이고요. 여기가 근막이거든요. 이 근막은 되게 얇은 약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얇고 질긴 층이에요. 저희가 왜 갈비 먹다 보면 갈비 위에 막이 있죠. 그런 막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근육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막이 얇고 질기기 때문에 실제로 두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사실 없다고 봐요. 1mm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 근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근막은 그 건강한 혈관이 들어가는 조직이거든요. 혈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혈관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런 백혈구, 림프구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고 어떤 방어적인 역할, 방어 보호막을 해준다는 뜻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근막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건강 측면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막이 혈관이 풍성한 근막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 배리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근막은요, 여기 가슴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인대가 존재해요. 인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인대가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하고 근막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슴의 인대를 근막이 잡고 있다는 뜻은 인대가 잘 보존이 되면은 가슴이 처짐을 처짐을 방지할 수 있다. 가슴이 인대가 끊어지면 그 가슴이 처짐이 발생해요. 따라서 인대가 보존이 되면 가슴 처짐을 방지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가슴 처짐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저지해 줍니다. 보형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바타밍 아웃이라는 변형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가슴의 형태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막 및 수술이 되게 유익한 수술이라는 건데 이 보형물이 이 근막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위쪽에 들어가는 것은 유선 및 수술, 근육 위 수술이라고 해서 근막 및 수술과는 전혀 다른 수술이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막 및 수술의 장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근막 및 수술은 바로 요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파란색. 이 근육 위층,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막 밑,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 빨간색 층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정상적인 유방의 위치가 되고요. 근육 손상, 출혈, 통증 적다. 회복이 빠르다. 애니메이션 없다. 조기 처짐이 없다. 바타밍 아웃이 없다. 밑선 비대칭이 적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앞에 살의 두께가 3cm가 넘어야 돼요. 3cm가 넘지 않으면 이걸 쓰면 보형물이 비춰지기 때문에 3cm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근육의 밑으로 보형물을 울며 거저 먹기로 넣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드린 겁니다.
근막밑 수술은 구축 발생률도 되게 낮아요. 근육밑 수술과 같거나 더 낮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약 높아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부작용 발생도 되게 낮아요. 또 이 근막 밑수술은 이런 경첩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 아래쪽에서 딱 접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이 밑선의 위치를 딱 잡아줄 수가 있는, 밑선 비대칭을 딱 맞춰줘요. 이것도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이제 제가 썼던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논문인데요. 이거는 첫 수술에서 그 근막밑 수술하는 경우, 이거는 재수술에서 근막밑 수술하는 경우에 관한 각각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근막밑 수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막밑 수술을 이 위에 피부를 잡아봤을 때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한테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쳐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비치는 모습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한테 써야 되고요. 이렇게 비쳐 보이는 사람들은 커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뭐 지방을 이식을 해주거나 뭐 인조피부를 덮거나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이쪽에 그 근육을 덮어주거나 이런 걸 갖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밑 수술할 때는 여기 이렇게 살로 잡아봤을 때 3cm가 넘는 사람에게만 사용해라. 그거가 이제 팁이 되는 거고, 얇은 사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커버를 위쪽과 안쪽에서 근육을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을 쭉 넣어주거나 이렇게 지방 빼서 분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퓨어그래프트라고 요즘 그 피하 지방 채취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순수 지방 세포만 분리해서 넣어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수술 준비할 때 저희 병원에서 쓰는 3차원 그 체형 분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눈으로 혹은 자루 재서 사람의 체형을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눈은 사실상 그렇게 썩 정확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착시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벡트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최근에는요, 좌우의 가슴 크기가 이쪽은 80g, 이쪽은 170g 이렇게 나오고요. 이 환자분은 이 뒤에 척추가 이렇게 휘어있는 그 척추 측만증 환자분이에요. 측만증 환자는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쪽 폭이 훨씬 넓어요. 가슴 폭이 넓죠? 이쪽은 되게 좁아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척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요. 이쪽은 이렇게, 이쪽 가슴은 널찍하게 되고 이쪽은 되게 좁고 볼록 튀어나온 가슴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한쪽은 편편하고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측만증 환자들은 이렇게 좌우 가슴 보면은요, 유두 높이도 달라요. 약 2cm 정도 좌우 높이 차이가 나고 밑선도 한 2cm 달라요. 그래서 체형 분석을 하면은요, 저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비대칭이 심하거든요. 체형 분석상 좌우의 가슴 크기 차이가 165g이 났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65g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에는 보형물을 300g을 넣어야 되고요. 왼쪽에는 150g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이가 160g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사람 눈으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형 분석 기계를 써서 컴퓨터로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 수술 결과를 훨씬 더 세밀하게, 좀 더 정교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 수술할 때 보통 이 밑선에 맞춰서 보형물의 크기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밑선에 맞춰서 보형물을 정한 다음에 크기가 작으면은 낮게, 크기가 커지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식으로 볼륨을 정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B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미를 쓰고요. C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후를 쓰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높이가 계속 높아지니까요. 보세요. 이 가슴폭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쓰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모양이 생뚱맞은 모양이 되죠.
이게 보형물이 여기에 꽉 차는 딱 맞는 폭을 써야지 좋은 형태가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보형물의 위치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형물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인지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대략적으로 그 밑선을 잘 맞춰주고요. 이 밑선을 잘 맞춰줌에 따라서 유두 차의 높이가 많이 교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보통 이 밑선을 정하는 것도 되게 그 약간 팁이 있는데, 밑선의 차이가 보통 2cm 이상 나면 밑선을 다리게 놔야 돼요. 그리고 1cm 정도 될 때는 밑선 차이를 같게 하고 좌우 밑선을 같게 하죠.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은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밑변을 쓰고 거기서 그 높이가 이제 사이즈 크게 하려고 그러면 높이를 크게, 높게 이렇게 해서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라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이 영국의 어떤 의사가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가슴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가슴의 형태는 그 윗가슴이 45%, 밑가슴이 55%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의사들이 이거를 많이 인용하고 위쪽을 45%, 밑쪽을 55% 이렇게 만들어서 위쪽보다 아래쪽이 길게 이렇게 만드는 가슴을 많이 만드는 게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만 맞는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5 내지 10mm 정도가 1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가슴이.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위쪽에 있는 가슴이 있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수술 직후에 이렇게 위쪽은 짧고 아래쪽이 긴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이게 45, 55가 되지 않고 35, 65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이렇게 위에는 짧고 밑에가 긴 가슴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게.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요, 이게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요. 50대 50으로 있어야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45대 55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쪽이 약간 높은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에가 낮아지고 밑에가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만들면 나중에 무조건 형태가 안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이제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고 환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다음번에도 제가 불편한 진실 또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최신 경향이고요. 크기보다는 형태를 더 아름답게 하는 수술, 6세대 신형을 주로 쓰고 근막 밑으로 수술하는 것이 요즘은 훨씬 많아요. 퍼넬을 사용하죠. 요즘은 피통을 사용하지 않고 통증도 되게 적어요. 보통 이틀 지나면 요즘은 샤워하고 외출하는 게 대세죠. 퍼넬은 되게 중요해요. 이 퍼넬은 정말 모든 수술 중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노타치 테크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형물이 이 삽입이 될 때 어디로 삽입되건 마찬가지, 겨드랑이로 되건 유륜으로 되건 가슴 밑으로 되건 무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갈 때 이 살이나 사람 손에 닿지 않고 직접 이 속으로 삽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폰넬을 여기다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이 속으로 보형물이 통과되면은 완전히 무균 상태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들어갈 때 이 주변 조직도 상하지 않고요. 보형물도 손상되지 않고요. 보형물 오리엔테이션도 잘 잡을 수 있고요. 보통 들어가는데 그 삽입되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0.1초 만에 삽입되거든요. 이 한 번에 쫙 짜서 쭉 들어가는 그런 식이에요. 따라서 조직 손상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또한 무균 상태라는 거죠. 펀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증례를 한번 볼게요. 좌우가 이제 수술 전후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은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근육 및 이중평면을 수용한 사술입니다. 네, 처짐과 위쪽의 꺼짐을 위쪽을 나오게 해주고 처짐을 보완하는 수술이죠. 근막 및 수술이고요. 처짐과 위의 꺼짐을 주소로 했고 유두가 많이 쳐져 있죠. 그래서 위쪽을 나오게 해주고 처짐을 교정해주고 유두 축소 수술을 해서 유두를 같이 해준 수술입니다. 유두를 축소하면은 가슴의 연령이 어려져요. 이 경우는 가슴이 되게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근막 및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피부 두께가 30cm가 넘거든요. 30mm가 넘거든요. 30mm, 3cm입니다. 따라서 가슴이 없는 것과 상관없어요. 피부 두께가 두꺼우면 근막 및 수술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자, 이건 퀴즈인데요. 자, 이 환자분의 수술 전 분석을 봤더니 한쪽 가슴의 크기가 24g, 38g 거의 없는 거죠. 보통 50g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남성하고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거든요. 보통 가슴 확대 수술 받으러 오는 여성들의 평균 가슴 크기가 약 100g 내외예요. 그래서 24, 38이면 거의 없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배가 가슴보다 더 앞에 있죠. 그래서 가슴이 거의 없는 절벽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절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거의 없는 이런 환자분일 경우에는 보통 이중평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핀치가 여기서 20mm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평면으로 수술했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가슴 수술과는 달라요. 항상 시뮬레이션은 실제 가슴 수술보다 덜 예뻐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그냥 원래 가슴의 크기가 커졌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되고 형태가 변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수술한 거는 좀 더 다르죠. 이제 이렇게 형태가 가운데를 더 모아주는 형태로 됩니다. 수술 직후라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아래가 50대 50을 수술 직후에는 있어야 된다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여기가 약간 꺼진 부 직선 형태로 되면서 밑에가 약간 길어진 형태로 됩니다. 예, 또 다른 환자분이고요. 또 퀴즈인데 가슴이 별로 없는 형태지요. 위에 핀치가 20mm 정도 돼요. 그러면 예, 이중평면을 해야 되겠죠? 네, 이중평면 수술하는 수술 전후 결과이고요. 또 다른 환자분이고요. 퀴즈인데요. 예, 수술 전 분석에서 43g, 35g 가슴이 거의 없고 배가 더 가슴보다 앞에 있죠. 가슴이 더 뒤에 있죠. 하지만 핀치가 30mm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중평면이 가능하죠. 예, 시뮬레이션이고요. 실제 이 사람 가슴이 크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수술은 이렇게 가운데가 멀면 환자분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붙여서 C컵을 만들어드린 그런 실제 수술 결과가 되는 거고 근막 밑으로 수술한 결과입니다. 예, 퀴즈이고요. 예, 핀치가 30이 넘기 때문에 근막 밑으로 수술한 결과에 수술 전후 사진 정면, 핸즈업 수술 전후, 측면 전후, 3쿼터 전후 해서 이쪽에 꺼지고 처짐을 같이 교정해서 환자가 만족했던 경우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요. 저희가 이중평면을 권유하였던 환자인데 환자분이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나는 근막 밑으로 수술하겠다. 요즘 이렇게 본인이 수술할 본인의 환자 수술층을 정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전문가가 정해주는 게 더 좋다고 저희는 봅니다만 이제 근막 밑으로 이제 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서 거기로 하겠다라고 해서 환자분이 고집을 부려셔서 저희가 근막 밑으로 했는데 대신에 여기 핀치가 30mm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근막 밑으로 한 대신에 이쪽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은 만족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딱 보시기에 갈비뼈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바짝 말랐지요?
따라서 이중평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은 여기 부유방이 있죠. 부유방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이 부유방이 남아있으면 수술 후에 가슴 확대 수술에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할 때 겨드랑 절개를 수술하면서 부유방을 같이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유방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부유방이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보통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영할 때 이렇게 나시를 입으면 여기가 볼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 확대 근막 밑으로 핀치가 30이었기 때문에 수술하시면서 부유방을 같이 이제 교정하셔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 형태를 만든 경우이고요. 그다음 재수술을 한번 볼게요. 이 재수술은 근육 위층에 있는 것을 근육 밑으로 옮겨주거나 혹은 근육 밑층에 있는 것을 근육 위로 올려줄 때 이제 사용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에서 이렇게 근육 위아래로 근육 밑으로 수술했는데 근육 밑층에 염증이 있고 구축이 있었고 파손이 있었고 좋지가 않다. 그 층을 다시 쓰면은 또 구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근육의 위층으로 근막 밑층으로 보형물을 옮겨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주고 수술 성공률도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완벽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재수술의 공간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수술의 공간 이동도 되게 많이 하는 것이죠. 물론 원래 썼던 층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그냥 그 층을 쓰는 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층을 바꿔줄 때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을 제거하고 공간을 이동하고 근육 밑층에 있었을 땐 거기를 폐쇄해주고 근육을 고정해준 다음에 근막 밑층을 박리하고 새 보형물을 삽입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재수술은 사실상 가슴 확대 수술의 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양, 촉감, 그 다음에 그 보형물이 건강한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그 환자분이 사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 밑층에 들어있는 보형물을 근막 밑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가슴이 꿈틀꿈틀거렸던 애니메이션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특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성들이 되게 신경 써요. 운동할 때 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되게 싫거나 보기 싫거나 실제로 본인이 운동할 때도 지장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근막 밑으로 바꿔주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해서 근육 밑에 있던 보형물을 이 근막 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수술을 갖다가 했던 그 논문에 관한 얘기고요. 공간을 갖다 이동하는 것이죠. 실제 환자분입니다. 이 보형물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그 멘토 텍스처 보형물이었고요. 구형 구축을 갖고 있어서 보형물이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이렇게 단단하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유두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평면에서 근막 밑으로 옮겨주면서 보형물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주고요. 여기 있던 보형물을 여기까지 내려준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위치로 보형물을 갖다 주었더니 형태와 촉감이 개선되고 애니메이션도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 위쪽이 불룩한 걸 알 수 있죠? 위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만들어주고 위쪽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측면이고요. 수술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평면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논문, 근막 밑으로 하는 논문을 저희가 미국 성형외과에 발표한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막 밑으로 6세대 보형물을 써서 저희가 발표한 그 미국 성형외과 학회 논문은 거의 저희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 2018년에 쓴 논문인데요. 이 근막 밑 수술법을 6세대로 썼을 때 굉장히 6세대 보형물이 근막 밑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5년 이상 추적했을 때 부작용 발생률이 거의 없었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이 6세대 보형물을 쓰고 가능하면 근막하 공간을 쓰지만 근막하 공간이라는 것은 옵션이에요. 근막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환자분에게 유익하니까 써주는 것이지만
그걸 썼을 때 환자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근막하 공간을 썼을 때 모형물이 이제 비쳐 보인다든지 부자연스러울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여에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또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건강하세요. 이 가슴 확대 수술은 무균 수술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과 유방암 관련해서도 저번에 유방암 관련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유방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조명해보고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유방암이 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이님. 통증을 저희가 이제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부작용 생기지 않게 환자분이 보형물을 가지고 오랜 시간 문제없이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이 가장 적게 회복을 쉽게 해드리는 것. 뭐 피통을 없앤다든지 출혈을 최소화한다든지 회복 기간을 갖다 짧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은 계속 진화해요. 부작용 적게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분이 회복이 쉽게, 그 다음이에요. 모양이 예쁘게 촉감이 부드럽게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JSY님 감사합니다. 원래도 어깨가 말려 있는데 이런 경우 수술 후에 어깨 말림이 심해지지 않나요? 유두 감각 저하는, 네,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은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슴 크기를 C컵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가슴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 경우는 가슴 크기를 줄여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등 근육을 강화시켜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요. 요가 같은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뒤로 쭉 펴는 자세 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슴 확대 수술 혹시 하신다고 하면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요. C컵보다 작게 이렇게 하시고, 유두의 감각 저하는 발생하지 않아요. 유두의 감각 저하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감각 저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영구적인 감각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가면 유두의 감각은요, 거미줄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감각신경이 복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SY님. 네, 이중평면과 근막미 수술은요, 결국은 이제 피부의 두께, 살을 이렇게 본인도 사실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위에 가슴살을 집어보세요. 손 안에 잡히는 살의 두께가 3cm를 넘으면 근막미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3cm가 되지 않으면 이중평면을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근육의 두께, 뭐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이중평면과 근막밑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요, 환자분이 되게 섬세한 그 근육의 운동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세밀한 그런 수작업을 요하는 직업,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예술하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슴 근육의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 밑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또 근육이 너무 두껍고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도 근육의 손상이 되는 것이, 직업 운동 선수인 경우도 근육 손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회복을 되게 빨리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도 있죠. 그런 경우도 근육 밑수술은 별로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필요하면은 근육 위에 근막미 수술을 했을 때 POC가 날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지방 이식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안전한 부분 중에 하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절개선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겨드랑이 절개로 해서 또 이중평면 근막밑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고 옵션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의학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환 내용 이제 너무 들으셔서 지금 또 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루벤스의 사냥에서 돌아온 다이아나라는 그림인데요. 다이아나는 고대의 그 히랍의 신이죠. 다른 이름은 아르테미스라고 해요. 이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여신은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 핀이 달 모양의 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은 이제 자유로운 여성상, 강인함, 독립심, 말하자면은 요즘 시대의 걸크러쉬의 원조?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여성상. 이제 그런 것인데, 고대에는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고대 신전 다이아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면은 이 다이아나 여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왜냐하면 고대에는 다산과 풍요를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서 빌었잖아요. 그래서 동상에 보면 이제 그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런 그 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 좋았는데 중세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중세에는 이런 고대의 신들을 숭화하면은 이방신 숭배가 되니까 마녀 사냥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세에는요. 이런 신전이 다 파괴됐고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막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되게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부유방이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부유방에 있는 여성들이 이 마녀를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현대에도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그런 메타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마녀 사냥은 진짜 고대건 현대건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대의 이 다이아나 여신은요, 현대에는 이제 자유로운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되게 자유로워요. 벌써 보세요. 찬양에서 자라온 여성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상징하는데, 이 자유는요, 자유의 어원 중에 저도 최근에 본 책에서 봤는데, 자유의 어원이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사랑에 빠질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사랑에 빠질 무언가를 찾아서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비하여 성형외과 심행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